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 여자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니 어떤 말로 제 인생에 아주 잊지 못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최대한 덤덤하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고 정말 치가 떨리는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으나 그때 제 심경을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 사연을 올리는 것에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채널이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 생각드네요.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악착같이 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얻어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공장을 다니면서 저를 키우셨기에 저는 누구보다 성공을 목표로 몇 배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에게 성공의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를 독한 년이라고 불렸고 선생님들께서 제 별명을 듣고 친구들을 혼내자 백설공주라는 새 별명이 생겼습니다. 별명만 들었을 때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예쁜 이미지일지 몰라도 실상은 독사과를 먹고도 죽지 않을 만큼 독한 년이라고 백설공주라 불린 거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워낙 잘하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니 성적이 상위권인 친구들이 저와 잘 지내보려고 들러붙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 놀고 싶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같이 놀자고 몇 번 이야기를 꺼내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시험이 끝나도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계속하니 그 친구들까지도 저에게 백설공주라고 부르며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대놓고 왕따를 당했지만 폭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저를 기피하는 무리들이 늘어났던 거라 오히려 저는 편했습니다. 귀찮게 하는 반 친구들이 없으니 오히려 공부에만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거든요. 코피를 쏟으면서도 저는 책이 더러워질까 걱정을 하던 학생이었고 수면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를 해서 어지럼증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약대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에게 왜 의대를 가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지만 지방 소도시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서울 친구들의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다 보니 약대가 제 기준에 가장 고소득 직업이긴 했습니다. 물론 저를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무시하면서 공부를 하더니 의대도 법대도 아닌 약대를 갔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마음껏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너는 약대도 가지 못하고 지방대나 전전긍긍하면서 등록금 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수능이 끝나고 서울에 올라와 자취방을 구했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희 뒷바라지를 위해 고향에 남으셨습니다. 한평생을 살았던 동네를 떠나는 것도 싫다고 하셨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 봐야 서로 신경만 쓰일 거라고 하셨죠. 저도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여 혼자 서울에 올라와 자취 생활을 했고 높은 성적을 유지하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약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통과하려 약사가 되었고 서울의 대학병원 옆에 있는 대형 약국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약국에서 꽤 높은 월급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악착같이 돈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처럼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그 약국에는 정신이 나간 약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약사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 사귀자 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약사분은 정말 그 어느 한 구석도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못생겼고요. 키도 작았고요.
저에게 사귀자고 만나자고 하는 행동이 스토커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형 약국의 대표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해봐야 이 약국에서 일을 하려면 자기를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치를 떨고 밀어내도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싫다고 소리를 빽 지르자 저에게 너 잘리고 싶은 거냐면서 협박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무시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최면을 걸면서 버텼지만 옆에서 앵무새처럼 따라붙어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그 거절이 쉽겠습니까? 일을 하는 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까지도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면 집에 가서 뭐 할 거냐, 저녁은 언제 먹냐, 자기랑 같이 먹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 앞이다, 잠깐 얼굴 보게 나와라, 집에 없냐, 밖에서 뭐하고 싸돌아다니냐 하면서 집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꾸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자 제가 집에 가는 길을 뒤쫓아오면서 집에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집 근처를 빙빙 돌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스토킹 하시는 거냐고 일부러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스토커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목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당황해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며칠 잠잠한 듯 했던 그 인간이 다시 저를 미행하며 제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들어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서 들어와 해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무슨 변태 취급한다면서 아주 억울해했어요. 경찰 앞에서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변명을 하는데 얼마나 치가 떨리던지 계속해서 자기는 직장 동료고 약사라면서 걱정이 되어서 지켜주려고 쫓아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건 경찰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약사 명함을 내민 그 남자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가 이 정도로 챙겨주기 쉽지 않지 않냐면서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라고 이참에 두 분이 사귀면 되겠네 하면서 웃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이 제 편이 아님을 깨닫고 다음날 바로 약국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직접 가서 사표를 제출하니 대표님 아들이 저에게 와서 자기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 여태 자기가 쫓아다닐 때 제대로 거절을 하지 그랬냐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 약사들이 저것도 병이라면서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지었을까요? 저는 일부러 대표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토킹해서 치가 떨려서 일을 그만두는 거라고요. 대표님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길래 문자 보냈던 내역을 일일이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디냐고, 왜 집에 안 가냐고,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지? 너 걸레야? 하는 문자들을 보여주니 대표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제가 당신 때문에 그만두는 거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 주제에 어딜 들이대냐고 인생 그렇게 허접하게 살지 말라고 했죠. 대표님이 아들 등짝을 막 때리면서 너 또 저랬냐고, 도대체 너 때문에 그만두는 약사가 몇이냐고 소리를 막 지르셨죠. 알고 보니 저 말고도 피해를 입고 그만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가뜩이나 약사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그만두게 한다면서 대표님이 정신병원이라도 알아봐야겠다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두 번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라고 경고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바로 작은 약국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도 훨씬 가까워졌고 페이는 조금 적었지만 한결 여유로운 직장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대형 약국을 그만두었다는 말에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하셨지만 굳이 걱정하실까봐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고 제가 취직한 새 약국까지 찾아와서 스토킹 짓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동료 직원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고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소를 결심했고 동료 직원들이 증언을 약속해 주어서 증거를 전부 모았습니다. 집까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동료 직원의 집에 지내기로 하고 고소까지 진행하니 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저희 본가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에게까지 찾아가서 대표님이며 그 인간이며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놀래서 전화가 와서 예전 약국 대표라는 사람이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파렴치한 놈들에게 합의해주지 않겠다면서 일 열심히 하면서 버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고향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60년을 넘게 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전부 알고 계시거든요. 돈 많이 줄 테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온 약국 대표님을 보자마자 어머니께서 절친인 고향 동네 사람인 경찰서장을 부른 겁니다. 경찰서장인 아저씨는 어머니랑 초등학교 때부터 쭉 동창인 분인데 진짜 친하셨어요. 아저씨가 직접 나서주신 덕분에 합의를 하자고 협박을 했던 것까지 모조리 다 추가가 돼서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맞고 저에 대한 접근 금지까지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약국이 대학병원 앞에 있는 엄청난 대형 약국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제보해서 기사도 엄청나게 떴습니다. 그 약국에 비리 같은 게 좀 많았거든요. 원래 약 제조는 약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대형 약국이기도 하고 일도 엄청 많은 곳이었으니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약 제조를 몰래 시켰단 말입니다. 제 제보로 인해서 전부 다 밝혀져서 싹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약국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고 인터넷에는 스토커가 있는 약국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박제가 되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생긴 직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확실히 시골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일을 할 만한 약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약사분 혼자서 운영을 해도 충분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어머니께서 해주신 밥 먹고 등 따시게 딩가딩가 놀면서 지내다가 서울로 다시 가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월세집 정리도 안 됐고 여기는 일할 곳이 없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안 그래도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약속까지 꼭꼭 걸고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올라온 후부터 약국을 알아보다가 상당히 뜬금없는 곳에 있는 약국에서 구인 공고가 났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약국은 아파트 대단지 앞에 있거나 병원 근처에 질비하고 있는데 이곳은 공장 같은 회사 건물 앞에 떡하니 있었습니다. 주위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장사가 되나? 왜 새 약사를 뽑는 거지?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공장 같은 곳 앞에 있었는데 이 약국이 장사가 잘 되고 사람을 왜 새로 뽑아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공장에서 날카로운 걸 많이 다루는지 붕대나 연고, 밴드, 소독약 같은 걸 사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지 소독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장사가 꽤 되기도 하고 간간히 처방전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럭저럭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싶었죠 뭐.
월급이 적긴 했지만 그만큼 일이 밀리지도 않고 딱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적응을 하고 약국 일을 보다가 알게 된 손님이 한 분 있었는데 하루는 그 손님이 손을 심하게 다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일단 붕대를 감아달라고 하셔서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손을 심하게 다쳐서 왔기에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분이 다시 오셨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몇 바늘을 꿰맨 것인지 소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직접 소독까지 해드렸습니다. 저한테 언제부터 일을 하셨냐면서 처음 본 것 같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시길래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끔 와서 연고도 사가고 하면서 꽤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고 친해지게 되었는데 대뜸 저에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랑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없냐고 슬쩍 물어보시는데 저는 갑자기 스토커 짓을 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순간 아닌 것 같다고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벌써 3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라도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하시면서 웃더라고요. 보험이 하나쯤 있으면 나쁘진 않겠다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은 했죠. 솔직히 생긴 게 호감형인 얼굴이긴 했고 스토커랑 다른 모습이 꽤 많이 보였고요. 저를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좋은 향기가 항상 묻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저희 약국에 꾸준히 방문을 하시면서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꽃을 사다 주시기도 하고 드링크젤을 구매하시면 꼭 저에게 한 개씩 주시면서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소소한 일상에서 묻어나는 작은 기쁨이었다고나 할까요? 절대로 제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저에게 조용히 한 걸음씩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스토커 이야기를 슬며시 했는데 그 이후에 더욱 저에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주시고 상당히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느라 저는 점점 고향에 찾아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저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토커에게 당한 이후에 자주 고향에 방문을 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내려오는 시간이 줄어드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으셨던 거죠. 저는 결국 어머니께도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엄청 좋아하면서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칫국 그만 마시라고 말리고 그랬는데 옆에서 통화를 듣던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불쑥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저와 깊은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딱히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쁜 마음에 씨암탉을 잡으셨더라고요. 벌써 사위 대접을 하시고 남자친구도 넉살 좋게 장모님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도 괜찮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거기다가 큰아들 생긴 기분이라고 저한테 꽉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분위기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겸연쩍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본인 부모님에게 해드리지 못한 효도까지 전부 쏟아붓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짠하면서 제 가슴을 울리는데 참 진국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 슬쩍 떠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나를 잡으라고 하시길래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할까 고민을 하던 도중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은 아니었다면서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고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한달음으로 고향까지 달려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머리에 혹이 있다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암은 아니고 그냥 혹으로 보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위치가 뇌를 압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빠르게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에 관한 설명과 수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올라와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려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퇴근을 하고 나면 거리가 꽤 있음에도 병원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나서서 우리 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주말에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병실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이 남자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께서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덜컥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빨리 결혼하는 게 효도하는 지름길이겠다 싶었던 거죠. 어차피 인사를 드릴 시댁도 없겠다. 어머니께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결혼해서 손주까지 안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암도 아니고 수술로 깔끔하게 혹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는데 수술도 참 잘 됐습니다. 단지 뇌를 살짝 압박하고 있었던 탓에 신경을 살짝 건드리게 되면서 어머니께서는 후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긴 했지만요. 어머니께서는 죽다 살아난 기분인데 후각이 뭐가 문제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후각은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최소한의 형식만 지키자는 마음으로 남들 하는 만큼만 준비를 한다고 서둘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예쁘고 고급스러운 한복 한 벌 딱 해드리고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사정상 신혼여행은 생략하였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어머니께서 수술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불안한 마음에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한 신혼이 시작되고 꽃길만 평생 걸을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은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피임을 딱히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에게 축복의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천천히 가져도 충분하다 했는데 결혼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은근히 손주를 바라는 눈치였으니까요. 물론 딸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관심 없는 척 하셨지만 딸인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 나이가 36이 되자 지금 가져도 노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에게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냐며 슬슬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조바심이 나는데 남편까지 지치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투닥투닥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의 돈 씀씀이가 이상하게 커진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뿌리지도 않던 명품 향수를 사서 뿌리고 다니지를 않나, 명품 가방을 떡하니 사와서는 잘 어울리냐고 자랑을 하질 않나, 생전 염색도 잘 안 하고 해도 집에서 저에게 염색약 사서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미용실에 찾아가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나타나고요. 점점 수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바람을 피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더욱더 질려하며 휴대폰을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그런데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지금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면서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기분이 찝찝해지고 그 기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부 사이의 골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약국에 남편과 공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분이 손을 다쳤다며 약국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붕대를 감아주면서 은근슬쩍 요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일 잘하고 있냐고 농땡이 치고 그러진 않죠? 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네? 정훈이 일 그만뒀잖아요. 하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모르셨냐고 제 남편이 일을 그만둔 지 좀 됐다고 말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약국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당신 일 그만뒀냐고 여태 무슨 돈으로 사치를 하고 지낸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에이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벌컥벌컥 벽나발을 불더라고요. 저한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서는 저 몰래 일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사치를 부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황당했는지 어떻게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냐고 닥달을 했더니 저를 째려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처음으로 살기를 느낀 눈빛이었다고나 할까요? 저에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겨워 죽겠다면서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솔직히 아직 잔소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남편의 눈빛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대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로 보냈는데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고 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래서 바로 고향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사리를 딴다고 산에 가셨다가 산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고꾸라지시면서 뼈와 근육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뼈 고정은 다 시켜놨으니 집에 가서 근육 회복을 하고 뼈가 잘 붙는지 통원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혼자 살고 계셨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집에서 병수발을 들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크잖아요. 졸지에 외벌이로 살고 있는 제가 내려올 수도 없으니 저는 일단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내내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땅 꺼지겠다면서 한숨 좀 그만 쉬라고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엉엉 울면서 네가 일만 했어도 내가 한숨 쉴 일 없었을 거라고 화를 냈죠. 우리 엄마 병수발도 못 드는데 하니까 남편이 솔깃해하면서 장모님이 왜?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지금 다쳐서 전신 깁스한 수준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취직 안 할 거냐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다면서 장모님 아프신데 그게 문제냐고 자기가 병수발을 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야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니까 조용히 눈치를 보니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향으로 가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병수발을 들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내려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저한테 남편이 효자라고 너무 좋겠다고 칭찬을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병수발을 어찌 그리 세심하게 들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부러워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 둘 듣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고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 남편이랑 하하호호 웃으면서 있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이 서툰 솜씨로 밥까지 다 챙겨준다고 하시면서 가끔 맛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수발을 들어주니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끄덕였죠. 집에서 밥은커녕 라면 하나 지 손으로 끓여 먹지 않던 사람이 대단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여기는 뭐하러 왔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자기가 인상을 왜 쓰는지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기분이 상했습니다. 주말이라 하루 자고 가려고 왔다니까 남편이 저보고 어머니랑 같이 자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실 때 불편해 하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편이랑 같이 자야지 왜 여기서 자냐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알아서 잘 갈 테니까 남편이 옆에서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졸지에 쫓겨나서 남편 방으로 갔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여기는 왜 왔어? 하는데 내가 뭐 못 올 때 온 거냐고 대답하고 방을 둘러보는데 은근히 자기 짐을 채워뒀더라고요. 그러다 선반에 웬 안약통 같은 게 5개가 쪼르륵 있길래 이게 뭐야? 하고 보니 니코틴 원액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만지지 마 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약사니까 니코틴이 뭔지 잘 아니까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 담배 냄새를 싫어하셔서 냄새가 없는 전자담배로 바꾸었다고요. 여기가 시골이라 전자담배를 파는 매장이 멀어서 한 번 갈 때 여러 통을 사두게 되었다고 하길래 저는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밥 차리느라 고생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다들 맛있게 먹고 정리까지 마친 뒤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와 일주일에 2-3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어머니께서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뼈가 이상한 데 가서 붙었나 하시더라고요. 자꾸 어지러운 느낌이 들고 속이 울렁울렁 뱃멀미를 하는 것처럼 뒤집어지고 밥맛도 영 없고 맛도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후각에 문제가 있으니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밥이 좀 쓴 것 같고 역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된다고 했더니 그래야 하나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모시고 동네 병원이라도 가서 피검사 한번 받아봐라 했는데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원래 늙으면 다 식욕이 사라지고 속도 불편하고 하는 거라면서 뭘 이런 걸로 검사까지 하냐고 유난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건가?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을 하던 약사님께서 담배를 좀 피고 오겠다면서 전자담배를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한 10분 뒤에 돌아오신 약사님께 우리 남편도 이런 걸로 바꿨다더라 하면서 전자담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약사님께 몰랐는데 전자담배에도 니코틴이 많이 들어가더라. 10ml짜리 통을 5개나 들고 있던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럴 거면 연초 피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저한테 약사님 요즘 니코틴만 따로 안 팔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그걸로 사람을 죽이니 뭐니 해서 전자담배를 사러 가면 향만 나는 액상에 니코틴을 아예 담아서 준다는 겁니다. 니코틴 원액만 따로 사는 게 불법이라면서 그거 구할 수도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머리를 띵 맞은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니코틴 원액만 따로 살 수 없다고 그걸로 살인도 한다고요. 바로 니코틴 원액 투여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글쎄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식욕 부진이 생기고 이런 글이 막 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말했던 증상이랑 동일하다는 걸 깨닫고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제가 창백해진 얼굴로 덜덜 떨고 있으니까 약사님이 제 손을 막 주무르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이야기를 죄다 하니까 약사님도 놀래서 저보고 고향에 내려가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3일 정도 휴가를 쓰게 해주시겠다고 집안일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길래 냉큼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기 전에 일부러 니코틴 해독에 좋다는 복숭아를 잔뜩 사서 내려갔더니 남편이 고향집에 도착한 제 얼굴을 보고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복숭아 사왔어 하면서 남편을 밀치고 들어가니까 고작 복숭아를 주러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약국에 일이 생겨서 문을 닫았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복숭아 좀 먹으라고 니코틴 해독에 좋다고 하니 남편이 정색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속도 쓰리다고 하시는데 무슨 복숭아를 사오냐고요. 저는 잠시 남편이 배 아프다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편 방에서 니코틴 원액을 찾았습니다. 그게 약간 갈색빛이 나길래 저는 미리 전자담배 파는 곳에서 똑같은 니코틴 용액 케이스만 따로 구매해서 그 안에 간장을 채워넣고 색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니코틴 원액과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서 원래 니코틴 원액은 제가 따로 챙겨두고는 태연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먹을 때쯤 돼서 저는 입맛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는 남편이 하는 짓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일 출근 때문에 밤늦게 서울로 출발할 거라고 했더니 그래? 하면서 안색이 밝아지더라고요.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대신 피곤하니까 당신이 밥을 좀 하라고 했더니 당연하지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이 밥 차리는 동안 저는 관심 없는 척 TV를 보는 척 하면서 연기를 하다가 슬쩍 주방을 보니까 제가 바꿔치기 한 니코틴 용액을 슬며시 열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몰래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간장을 넣었으니 밥에 색이 살짝 묻어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태연하게 밥을 숟가락으로 휘휘 섞는데 진짜 손이 떨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모조리 다 보일 수 있게 일부러 확대까지 해서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밥도 다 차렸는데 언제 집에 갈 거냐고 묻길래 엄마가 밥 먹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니까 인상을 또 팍팍 쓰면서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하고 물으니까 당황해하면서 밤이 늦으면 운전도 위험하고 하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식사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께서 밥을 한 숟가락 떠 드시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밥이 짜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밥에 간장이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짠 거야. 제 말에 남편도 어머니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요즘에 경찰에 신고할 때 문자 메시지로 신고 접수가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어서 경찰이 출동을 한 상태였거든요. 때마침 근처에서 사이렌이 울리길래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신고를 받고 왔다고 집에 들이닥치는데 제가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남편이 우리 엄마 밥에 니코틴을 섞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억울하다고 정신병자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동한 경찰에게 제가 찍어두었던 영상을 보여주고 빼돌렸던 니코틴 원액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그걸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이 밥이 니코틴이 섞인 밥이냐고 묻길래 제가 간장으로 바꿔치기 해두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차를 타고 인근 응급실에서 급하게 혈액 검사를 하게 되었고 혈액에서 니코틴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흡연자이기에 장모님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어 니코틴 성분이 나온 거라고 박박 우기더군요.
하지만 경찰은 간접 흡연으로 이런 수치가 뜰 수 없다면서 남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살인 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혼 소송을 바로 걸었으며 아이도 없고 사항이 긴급하다 보니 이혼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구치소에 소감이 된 남편을 찾아가서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다 어디다가 쓴 거야? 나 퇴직한 게 아니라 잘린 거야. 권고사직. 돈 한 푼도 없어. 재판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살인을 하려는 동기가 사망보험금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익자를 남편 이름으로 해서 사망보험을 무려 5개나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회사에서 잘린 이유도 몇 년간 횡령을 했고 그게 걸려서 잘린 것이었습니다. 횡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놓인 상태에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횡령한 돈을 전부 그동안 지 치장을 하고 명품을 사는데 사용했기에 갚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 어머니를 죽여서 받을 보상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어서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재판하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죄송하다는 말은 나올 줄 알았는데 지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저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 걸린 거지 자기 계획은 완벽했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건이 밝혀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돌아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인도 이상했던 겁니다. 나중에 여죄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부모 역시 니코틴으로 살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보험금까지 본인이 수령을 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당연히 죄질이 나쁘고 연쇄살인이라는 이유로 사형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제야 분하다며 저에게 악을 쓰더라고요. 진짜 정신 나간 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을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장을 받아 모두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가석방 없는 사형수이기에 그 돈으로 저희 어머니를 치료하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판이 다 끝나고 전 남편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몇 개월 뒤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더군요. 너무 힘들고 외롭다면서 면회 한 번만 와달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사이코패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도 가버리고 등본 열람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약국에도 사정을 설명한 뒤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니 돈이 꽤 되더라고요. 집도 차도 다 팔아버렸거든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돈으로 작게 약국을 개원했습니다. 든든한 건 우리 약국 바로 옆 건물이 경찰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 남편이 탈영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고향에서 다시 오순도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회복이 끝날 때까지 저는 치료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